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혜진은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데 걸린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조차 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마치 동상처럼 서서 내가 거짓말이나 합리화 뒤에 숨을 수 없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상황을 축소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거나 이 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해야 할 말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논쟁하고 변명하고 부인하고 싶은 욕구를 억눌렀다. 나는 내가 완전히 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더 정직했다. 나는 여전히 악몽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결론지었다. 혜진의 눈은 매 순간 바뀌었다. 타오르다가 차가워지고 어두워졌다. 나는 말을 멈췄다.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그의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의 우정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오랫동안 두껍고 뚫을 수 없이 이어졌다. 그것은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가혹하고 무서운 침묵이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절망이 시작되었다.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뭘 하든 내 옆에 서 있기를 바랐다. 나는 계속 기다렸다. 그는 뭔가 말해야 했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라도 알았어 또는 이 놈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떠나서 내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는 나를 지나쳐 옥상 데크로 통하는 미닫이문 앞에 멈췄다. 그에게 간청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중에 볼 수 없니? 내가 떠난 후에? 그는 나를 떨쳐냈다. 아니, 그는 몸을 떨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혐오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내 몸에 오한이 내려앉았고 팔과 다리가 굳어졌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내 배가 떨어졌다. 나는 방에서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그냥 가버려. 그 자리에 있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는 지붕 갑판을 재빨리 걸어가 고무통 앞에 멈췄다. 그는 거의 화가 난 듯이 뚜껑을 뜯어냈다. 그가 내뱉은 숨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뚜껑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쓰레기통에 앉아있는 이모를 생각했다. 그녀의 뺨은 무릎에 닿았고 그녀의 눈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감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판단하는 시선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그 눈꺼풀을 눌러두었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는 주저하며 다음 일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멈춰. 그가 바로 페르골라로 가지 않았다면 나는 달려나가 그의 길을 막고 그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것이다. 그는 탁자를 밀어 열었다. 나는 거실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던 그 아침을 떠올렸다. 내 발이 밑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의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순간.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두운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무언가를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기다렸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해냈다. 혜진은 그 순간들을 비슷한 순서로 겪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머릿속에서 자신의 비명소리가 터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모두 나쁜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퍼골라 아래 테이블 앞에 서서 마치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트럭 위에 선 것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등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는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황폐함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지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무엇보다도 이해받고 싶어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고 헛되이 징징거렸다. 하지만 너는 내 편이잖아. 그렇지? 그가 나를 마주보려고 돌아설 때쯤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었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를 바라보며 앉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뒤에서 미닫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떤 것에도 집중되어 있지 않았고 어리둥절해 보이거나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슬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테지만 방금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뭔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떠나겠습니다. 내가 선언했다. 혜진은 마침내 충격에 빠진 듯 나를 바라보았다. 떠날 거야? 그의 턱이 긴장했고 나는 누가 내가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했다. 혜진아, 몸조리 잘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시선은 내 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다. 나는 그가 크게 숨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그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이런 눈을 전에 본 적이 있었다. 혜진의 눈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이었다. 이틀 전 밤, 너, 유진.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나는 눈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여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어머니는 혜진의 구세주였고 그가 고아가 된 후 그를 환영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틀간의 혼란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이 어머니라고 여겼던 여자의 시체를 보았다. 당연히 그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이거 하지 말자. 난 그냥. 그의 주먹이 내 얼굴 옆을 강타했고 그의 모든 무게가 그 뒤에 실려 있었다. 나는 내 귀에서 큰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내 턱이 옆으로 휙 젖혀졌다. 나는 비틀거렸다. 자신을 돌봐 그는 내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갈비뼈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목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을 껴안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날카롭고 무거운 통증이 내 몸 옆과 등으로 퍼졌다. 자신을 돌봐 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세 번째 펀치가 나를 잡았다. 목구멍에서. 신맛이 입안으로 솟구쳐 올랐다. 세상이 내 발밑에서 빙빙 돌았다. 나는 쓰러졌다. 혜진이 내 위로 뛰어올랐다. 그게 정말 나한테 할 말인가, 새끼야? 사방에서 펀치가 쏟아졌다. 왼쪽 뺨, 오른쪽 뺨, 눈, 코, 입술, 턱, 펀치는 광적이었고 두려움이 없었다. 내 눈이 금세 부어올랐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따뜻한 피가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이가 느슨해졌다.
나는 내버려 두었다. 나는 눕고 저항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내주었고 그가 원하는 만큼 나를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펀치를 날리자 내 생각은 느려졌다. 불안은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힘든 고백을 한 후의 속죄 같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노마. 그는 내 셔츠 앞부분을 잡고 격렬하게 흔들었다. 내 귀는 윙윙거렸다. 나는 어지러웠다. 그의 얼굴은 희미해지고 형태가 없었다.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입은 뒤틀리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그는 으르렁거리는 흐느낌을 내뱉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무엇이 널 그렇게 만들었어? 넌 뭐 할 거야, 빌어먹을 놈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혜진은 내 동생이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사람. 유일한 사람. 그는 더 크게 흐느끼며 당신의 인생. 당신은. 그는 나를 옆으로 던지고 쓰러졌습니다. 난 얻어맞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쳐 있었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사지가 비스듬히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그의 질문을 생각했다. 넌 뭘 할 거야? 나는 이 흐느낌이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입에 고인 피를 삼켰다. 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밖은 어두웠다. 눈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섬세한 눈송이가 미닫이문에 달라붙었지만 혜진의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곧 혜진은 조용해졌다. 거실 시계가 긴 침묵을 깼다. 1번, 2번, 6번. 혜진이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할 말이 있어. 나는 스스로를 일으켰다. 바닥은 피에 뒤덮였다. 혜진이 일어나서 내게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마치 마라톤을 막 달린 것처럼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피에 젖어 있었다. 공평하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이게 괜찮았다. 나는 순종적으로 휴지를 바다 코에 쑤셔 넣었다. 2시간을 드릴게요, 혜진이 말했다. 나는 충격을 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샤워하고 몸을 가다듬고 8시까지 아래층으로 내려와. 나는 그를 마주했다. 그는 무슨 뜻이었을까? 나 자신을 붙잡으라는 뜻이었을까? 그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경찰에 말해줘. 내 귀는 16년 전 자갈이 나를 때렸을 때와 똑같이 울렸고 마치 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혜진이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나? 그는 나를 위해 울부짖지 않았나? 그는 두들기지 않았나? 그가 나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나를 위로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걸까? 그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찾을 것인가? 자백하여 감형을 구걸할 것인가? 감옥에서 노령으로 죽을 때까지 소포를 보낼 것인가? 달리면 잡힐 거야.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하루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만약 너가 떠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는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너도 몰래 빠져나갈 수 없어. 그가 경고했다. 내가 현관문 옆에 있을 테고 지붕을 통해 나가면 개가 짖기 시작할 거야. 그는 손을 내밀었다. 면도기를 줘. 웃음이 거의 터져 나왔다. 왜 면도날을 원했을까? 내가 그의 목을 베는 게 두려웠을까? 내가 그의 목을 베는데 쓸 수 있는 물건은 수두룩했다. 지붕 위에 톱, 부엌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셰프 칼, 원한다면 맨손으로 그의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때리게 놔두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휴지를 방 안으로 던지고 손등으로 흐르는 피를 닦았다. 서랍을 열고 면도날을 내밀었다. 나는 그가 망설이는 것을 느꼈다. 2시간, 그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강인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마치 혜진이 어머니에게 사로잡힌 것 같았다. 이거 말이야? 나는 힘없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면도날을 주머니에 넣고 내 방을 나갔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아래층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책상에 기대 앉았다. 자백.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하는 건 포기했다. 이 동네를 빠져나가는 건커녕 공항을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었다. 혜진은 약속대로 내가 사라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반응한 지금이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하면 삶이 편해진다면 자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자백하든 잡히든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의미가 없다.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의 무게였다. 내 것이 아니라 혜진의 죄책감이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없이 일어났다는 죄책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그가 나를 자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어리석은 의무감이나 윤리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는 내가 한 일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가 어머니와 이모의 시체를 보는 순간 나에게 느끼는 동정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결정해야만 했다. 혜진이냐 나냐? 답은 분명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물론 혜진에 대한 내 감정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았다. 내 감정을 없앤다면 어떤 신발을 신을지 결정하는 것만큼 쉬울 것이다. 문제는 내가 다른 신발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혜진은 나에게 순전히 전적으로 감정적 고려 사항이었다. 어떤 선택이든 선택했고 나는 죽는 날까지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어. 나는 같았어. 시간이 흘러갔다. 시계는 6시 30분을 지나 7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의식 표면 아래를 헤엄치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끌어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멈췄다. 마치 내 잠재의식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다. 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유일한 변수는 동네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순찰차였다. 먼저 버려야 할 물건을 골랐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진주 귀걸이, 지붕 열쇠. 라텍스 장갑을 끼고 티슈로 각 물건의 지문을 문질렀습니다. 그 다음 옷장에서 개인 레슨 재킷을 꺼내서 모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킷을 밖으로 꺼내서 페르골라 테이블에 쑤셔 넣었습니다. 수건을 잡고 바깥 수도꼭지와 쓰레기통의 지문을 닦은 다음 수건과 장갑을 바베큐에 던져서 불을 붙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7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비상용으로 책장에 숨겨둔 5만원권 2장과 어머니의 차 열쇠를 꺼냈다. 느슨한 조깅 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지만 손목에는 단추를 채우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췄다. 혜진이 현관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혜진은 엄마의 문에 기대어 앉아 팔을 벌리고 있었다. 교차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계단에 도착했을 때야 아파트에 다른 2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2 형사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멈춰 섰고 한 발은 마지막 계단에, 다른 한 발은 바닥에 놓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가장 빠른 탈출 경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달려가 지붕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밖에는 2배나 많은 경찰이 블록을 포위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에서 공황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지러움이 났다.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도 못했다. 뭔가를 알아낼 기회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모든 사람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나는 부은 눈꺼풀 아래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뒤에 아직 8시도 안 됐다. 혜진은 마치 내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듯 섬을 쳐다보았다. 2 형사는 나를 응시한 다음 혜진을 응시했다. 아마도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구타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피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더 끔찍해 보였을 것이다. 내가 미쳐서 스스로를 때리려고 했다면 누가 한 짓인지는 분명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지금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나는 겁쟁이이고 겁쟁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잡히면 나는 겁쟁이이고 도망칠 줄도 모르는 바보가 될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머리를 높이 들고 섬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침착하게 숨을 쉬려고 노력했고 얼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혜진은 문에서 주방과 계단을 나누는 벽으로 이동하며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왔다고 해요. 그들은 말했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섬에 기대어 팔짱을 끼었다.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1번, 2번, 8번. 혜진은 남자들이 일어나 다가오자 뒤돌아보았다. 그럼 이게 뭔데? 중년 형사는 대지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최희한이고 중이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김지원이신가요? 그렇다 혜진이 대답했다. 왜 그는 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 말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혜진이 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을까? 그것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 없이 난입한 사람에게 할 말이었다. 그럼 이 경찰들은 나를 체포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었을까? 이름이 뭐니? 최중희가 혜진에게 물었다. 혜진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최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도 그의 파트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나는 멍이 들고 피투성이었다. 나는 부은 입을 벌리고 한유진이라고 더듬었다. 그럼 김지원이 도난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집에 있었던 사람이 당신인가 보군요.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혜진에게 소환되지 않은 것이다. 그게 더 말이 되더라. 아무리 상황이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그가 했을 일은 아니었다. 나는 안도했지만
잠깐일 뿐이었다.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불가피한 것을 늦춘 것뿐이었다. 내 목숨은 여전히 혜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김혜원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움찔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거의 이모님이라고 말할 뻔했다. 이모, 혜진이 물었습니다. 어제 여기 온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혜진이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2시쯤 와서 5시쯤 떠났어요. 내가 대답했다. 5명? 그럼 여기 누가 있었어? 너희 둘 다? 나 혼자일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이모가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그럼 그녀는 이유가 있어서 온 거군요. 왜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발을 내려다보고 있는 혜진을 흘깃 보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대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녀가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축하했는지 설명했다. 그녀가 떠날 때 평소와 다른 말을 했나요? 아니요.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 나는 잠시 생각했다. 회색 패딩 코트, 청바지, 검은색 스웨터, 긴 목걸이. 그녀는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던 것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나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최 씨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어디 있었어? 저는 일 때문에 무안에 있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 씨는 이어 말했다. 출장.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돌아왔어? 10시 조금 지나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점점 초조해졌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나요? 혜진은 대답을 멈추었다. 마치 형사들이 먼저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듯했다. 다른 경찰관은 복도의 열쇠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표백제와 뭔가 금속 같은 냄새야. 그는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우리가 형제가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최를 다시 보기 전에 그를 잠깐 쳐다봤다. 거기에는 피가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닦았다. 내가 뭔가를 잡지 못했다면 형사도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김혜원 씨한테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예요. 최 씨가 마침내 양보했다. 그녀가 신고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집에서 전화해봤는데 가정부가 언니 집에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강도 신고와 실종 신고가 같은 가족에게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실종 신고,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김혜원이 어제 정우경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여기 왔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혜진이 나를 바라보고 나도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이모는 알았을 것이다. 실종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유일한 문제는 어른이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재빨리 움직이려면 다른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강도 신고는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었다. 그녀는 경찰이 최근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동네에 사는 여성이 강도에 대한 신고를 했고 바로 다음 날 실종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경찰이 즉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용감하게 혼자 여기로 들어왔을 때 경찰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늦게 일을 시작했다. 그럼 무안에서 하는 사업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최 씨가 혜진에게 다시 물었다. 혜진은 영화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영화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영화를 작업했나요? 영화관에 있나요? 무안에서 또 영화를 보러 갔나요? 혜진은 모든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하며 언제 무안에 갔는지, 어떤 기차를 타고 집에 왔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끝났고 그 다음에는 영산강 항구에 있었죠. 최 씨가 결론 지었다. 누구하고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혼자 기차를 타고 돌아왔잖아. 예. 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이게 언제 끝날 거야? 나는 흘깃 보았다. 시계. 다른 남자는 어디 있었을까? 그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을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큰 소리로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불렀다. 다른 형사는 계단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아, 저는 2층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는 혜진을 지나 주방 입구에 멈춰 서서 중얼거렸다. 마치 시체가 썩는 것 같아. 나는 짜증스럽게 최를 바라보았다. 그는 파트너를 통제해야 했다. 최는 나를 무시했다. 당신 엄마는 정확히 언제 집을 나갔어요? 12월 9일 아침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여기 없었어요. 혜진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에게 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가? 그녀는 종종 수행을 가는가? 그녀는 항상 혼자 가는가? 그녀에게 연락했는가?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휴양지에 있을 때는 대개 휴대전화를 꺼두거든요. 내가 설명했다. 이상하네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매와 함께 살지도 않는 여자가 그녀와 함께 사는 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실종자 신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녀는 적어도 당신과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의 엄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나요? 그녀는 교회 사람들과 친하지만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 엄마의 주소록이나 다른 걸 찾아보셨나요? 아니요. 전부 그녀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전화번호를 하나도 모르세요? 아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엄마의 친구들과 그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당신 엄마도 떠나는 걸 못 봤어? 최 씨가 혜진에게 물었다. 아니요. 왜 안 돼? 혜진은 내 시선에 불편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마음을 바꿔서 뭔가 유죄를 선고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전날 밤 상암동에 있는 친구의 스튜디오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당신 친구도 거기에 있었구나.
아니요. 그는 거기에 살지 않아요. 저는 혼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이모나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실종됐을 때 집에 없었단 말인가? 혜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얼굴과 귀까지 빨개졌다. 최는 그의 불편함을 관찰했다. 다른 형사는 다시 열쇠 캐비닛 옆에 서서 그 내용물을 보는 척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최 씨가 요약했다. 오빠는 외출 중이고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날 오후 김지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 강도 신고를 합니다. 다음 날 그녀의 여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고 그녀는 이 아파트를 찾아와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습니다. 오빠는 집에 없지만 동생은 집에 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엄마나 이모가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요? 혜진이 물었다. 이틀 전 살인사건에 대해 들었겠지. 다른 형사가 최 씨 옆에 섰다. 우리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근처에 사는 두 자매가 잇따라 실종되었습니다. 그게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가 먼저 혜진을 바라보고 그 다음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방을 살펴보고 싶어요. 물론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요. 나는 거의 비틀거렸다. 숨도 쉴 수 없었다. 혜진은 그녀의 방에 들어간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가 위층으로 달려가기 전에 정리할 시간을 가질 리가 없었다. 이모의 소지품이 가방에서 쏟아지고 담요와 시트가 침대에서 떨어지고 피 묻은 매트리스가 삐죽삐죽 튀어나왔다. 왜요? 혜진이 물었다. 최 씨는 거주 공간은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말했듯이 그녀가 정말로 휴양을 갔는지. 혜진은 최를 응시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나무에 올가미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질식하는 기분이었다. 혜진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다. 내가 안 된다고 해도 혜진이가 하라고 하면 바로 할 것이다. 혜진은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최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형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다. 먼저 가서 수색영장을 받아와. 좋아요. 최는 말했지만 무전으로 끊어졌고 긴급 상황으로 방송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갈 거야? 하지만 두 분은 아무데도 갈 생각도 하지 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들은 재빨리 나갔고 문 반대편에서 그들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